새가 날아든다. 이동한 것을 갖고 철새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정치 노선에서 철새였는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 산으로 가면 쑥쑥 쑥쑥, 저 산으로 가면 쑥쑥 쑥쑥. 저하고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국민의 큰 여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저의 노선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는데요. 이분은 당내에서 그런 큰 충격 없이 새로운 진보 세력을 건설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 경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철새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는데, 오늘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예전에 이인재 최고위원 그때 같이 정치부 하실 때 여러 번 만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했을 텐데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 명분이 있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본인의 머릿속에서 명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 한참 설명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가치를 추구해서 하는데, 그것은 정동영 후보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당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나를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시켰고, 나는 그 중도가 아니라 분명한 진보의 개혁을 통해서 어떤 야권을 재구성하겠다라는 나름 다 변이 있는데, 글쎄요, 국민들 보기에는 새는 새다, 옮긴 것은 철새다라고 하는 인식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인재 최고위원의 아주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당적을 자주 옮겼다는 바로 그 부분인데, 본인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아서 지도부에 입성을 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있겠네요. 특히 하나만 더 얘기하면,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피닉스제라고 불리듯 불사조다. 그렇게 옮겼지만 항상 육선의 기록을 할 만큼 항상 어떤 양지만을 찾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볼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실제 정동영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과 이인재 의원의 행동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동영 후보가 많이 욕을 먹는 거는 특히 당에서 만류했는데 전주 덕진이라는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다시 출마를 강행하기 위해서 당의 손길을 뿌리치고 가서 배지를 다는 이런 자기만 챙기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은 비판을 그때는 정말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남임 팀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두 분 공통점, 그러니까 정치인들 두 분 공통점은 자기 합리화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는 안 바뀌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요.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명분을 갖고 움직여서 내가 이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표였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국회의원까지는 찍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대통령감으로는 좀 탐탁하게 생각하실지 의문입니다. 사실 철새 정치인의 정의가 법에 있으면 좋겠는데 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철새가 정의가 있습니다. 철새처럼 주변 여건 따위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제가 낮잡아 부르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 여건에 따라 옮겨다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여건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필요한 여건이었고 정말 합리적이었다면은 선택을 받겠고, 그게 옳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건 없었다고 한다면은 국민들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민들이 다 날카로운 눈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 자, 시청자 의견이 왔는데 보겠습니다. 철새든 먹새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좇기 위해 당을 바꾸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니 역겨울 따름입니다. 역겹다는 표현을 쓰셨네요. 정치인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시청자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자신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저렇게 당을 바꾸면서 마치 국민을 위한다는 식으로 합리화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아무리 명분이 노선이니 뭘 얘기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 당 안에서 그 당을 제대로 개혁하고 바꿔서 그 당을 국민이 원하는 당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본령인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다시 탈당을 하거나 어떤 그 당을 쪼개거나 해서 결국 어떤 세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 그리고 그 당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죠.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남희 팀장. 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정당을 바꿨는지 그걸 아주 짧게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지금 그래픽이 정리가 돼 있는데 일단은 당적 바꾼 횟수로만 따지면은 네. 바로 이인재 최고위원이 앞섭니다. 여기 자유민주당이 아니고요. 저 친한국당 1997년 대선 때 네. 출마했다가 결국은 그 후보 경선 떨어지면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국민신당 후보로 나오게 됐고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었는데 결국 그냥 경선 중에 또 탈당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통합민주당으로 자민련으로 가고요. 또 통합민주당으로 가고요. 약간 그래픽에 오류가 있는데 아무튼 한 5번 정도 탈당을 한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동영 그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뭐 지역구 4번 바뀌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새천년 민주당에 있다가 결국 열린우리당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뭐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또 바뀌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근데 여긴 또 당명이 계속 바뀌었었어요.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측면이 있고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는 이제 지역구를 4번 바꿨다라는 게 또 중요한 측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재보선을 위해서 여야 대표들이 오늘도 열심히 현장을 누볐는데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관악을은 무려 27년 동안 야당이 독점해온 그런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 7번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뽑아주셨는데 야당이 지역 발전으로 화답을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처가 강화 출신입니다. 저는 강화의 사위고 가깝게 좀 여겨주십시오. 자, 서로 상대 지역을 빼앗기 위해 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맞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이제 좀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선거 벌써부터 이제 야당이 야권에서 내부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분위기는 좀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포인트, 뭘 봐야 이길 수 있는 건지 질 수 있는 건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텃밭, 27년간 야당 의원들이 계속했던, 점령을 했던 설 관악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설 관악을 준비되셨나요? 네. 관악을 네. 빨갛게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야권 분열의 씨앗, 열매는 누가? 바로 정동영 전 의원이 바로 다시 여기서 국민신당 후보로서 국민모임신당 후보로서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가 아니면 야권 후보 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어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 주목될 곳입니다. 네. 열매를 누가 딸지 좀 네. 궁금한데 자, 이게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관악을 여론조사 언제 건가요, 이게? 3월 21일부터 22일까지고요. 예. 휴먼 리서치 기관 조사인데요. 일단은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결국 야권 후보 분열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졌으면 여기가 더 높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위는 바로 정동영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태호 후보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야권 후보가 분열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야당 텃밭이 뺏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지역. 이번에 강화을을 한번 봐볼까요? 인천 서강화을은요,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인데, 예. 오늘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천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강화의 사위, 누구냐?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문재인 대표가 바로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강화 출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화의 사위다 내세우면서 인천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는 인천 시장을 지냈고요. 인천이 그렇죠. 자존심이라고 자존심이다. 할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맞붙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 텃밭인데 왜 여당이 이렇게 긴장을 할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최근에 인천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 추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유권자층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좀 야당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달려가서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네. 지지율도 여기 궁금한데 여기도 나온 게 있습니까? 최근에 조사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일부 언론에서 5%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좁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박빙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설명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아일보
인천 주재 황금천 차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인천서 강화 어떤 분위기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금천 차장 나와 있습니까? 네, 황금천입니다. 예. 자, 인천서 강화 어떤 분위기인지 먼저 좀 짚어주셔야겠습니다. 네, 선거운동이 1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야 대표들이 최근에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것은 아까 이남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이경재 전 의원이 내리 사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보선에서는 유일하게 여당에서 의석을 내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 이거 여당이 쉽게 이기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유권자 16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한 강화구는 5만 8천 명 정도입니다. 네. 반면에 젊은 유권자가 계속 검단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서구는 최근에 11만 명까지 늘어나서 이번에는 여당이 좀처럼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단 지역으로 젊은 유권자가 유입이 돼서 판세가 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건데, 자, 근데 궁금한 게 안상수 후보의 경우에는 인천시장까지 지냈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안 후보가 시장을 지내긴 했지만 강화나 검단에 특별한 연고, 지역적 연고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신동근 후보는 이 지역에서 3번이나 낙선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동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네네. 문재인 대표 강화의 사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표 부인이 강화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그 문 대표도 그렇고 문 대표 부인도 그렇고 강화를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 대표 부인이 강화도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당락의 결정적 변수는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그동안 실시된 선거는 대부분 투표율이 30%를 밑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50대 이상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황금천 차장 이야기를 들었더니 인천서 강화울 판세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남희 팀장. 네. 이제 다음 얘기, 다음 지역 2개 빨리 짚어봐야겠네요. 성남 중원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얼른 가시죠. 중원의 경우는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산후조리원이다, 무상 교복이다, 무상 관련 그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이슈를 좀 확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요, 이게 좀 먹힐지는 미지수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최근 결과를 봐도 지금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 신상진 후보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정관석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네. 그죠? 근데 10%인데 이게 1로 더해진다면, 그죠? 네. 만약에 중간에 이제 포기한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또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더 선거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지막에 광주, 서울이 서울입니다. 남았는데. 광주, 서울은 뭐 거의 새정치민주연합 대 천정배 전 의원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이고 자존심이죠. 네. 결국은 광주 민심이 결국 친노가 중심이고 있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와줄까 말까 이 고민을 아마 광주 유권자들이 끝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한데, 자, 있군요. 네,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더 높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조영태 후보를 앞서는 천정배 그 전 법무부 장관 그 무소속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영택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위. 지금도 보면은 그 퍼센티지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닌데요. 네. 결국 뭐 이제 지도부가 또 광주에 계속 내려가고 광주 민심 잡기에 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제일 궁금한 게 광주 민심, 친노의 손을 잡아줄까, 안 네. 잡아줄까, 그 부분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른바 비노 또는 광주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천정배라고 하는 개인을 택하기보다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을 미워도
그래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막판에. 그래서 근소하게 지난번 바로 작년에 윤장현 시장 후보가 바로 그 강훈태 탈당해서 무소속 나온 후보에게 어쨌든 초기에는 많이 밀렸죠. 여론조사가 거의 한 번도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막판에서 찍을 때 그래도 당을 아무래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결집되지 않았나. 그런 양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천정배 전 의원의 당선이요, 정동영 전 의원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악을에서 정동영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천정배 전 의원까지 앞서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이 다 당선이 돼버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때문에 또 천정배 전 의원한테 돌아설 수도 있다. 결국 정동영 변수도 광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걸로만 보면 강화는 새누리당이 조금 유리한 편이고 그다음에 성남 중원도 조금 새누리당이 유리한 편이고 그렇죠. 그럼 두 곳은 새누리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나머지 두 곳 중에 여기서 만약에 지면은 야당은 큰 타격이 있겠네요. 광주는 또 지켜야 된다. 특히나 광주는 사활을 걸 곳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위기감이 있어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내고 따 못 되면 어떡하지 하고 한숨 쉬는 경우도 많고 정태우 후보 특히 참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 전패 위기감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잠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재보선 4곳의 이야기 아주 자세히 저희가 풀어드렸는데 대충 판세가 이제 분석이 되셨죠? 자,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